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통장에 돈이 제법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특히 7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만나뵌 한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73 되신 김순례 할머니인데요. 작년 10월에 통장에 2,500만 원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올해 10월 딱 1년 만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랍니다. 무려 2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디에 그렇게 썼는지. 큰돈 쓴 것도 아닌데 그냥 필요한 것만 했을 뿐인데 돈이 새어나가더라고요. 마치 자루에 구멍이 난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70대의 현실입니다. 50대, 60대 때는 그래도 지출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어요. 생활비, 경조사비, 취미 비용. 이 정도였죠. 그런데 70대에 들어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이유로, 예상치 못한 금액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70대의 돈이 갑자기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7가지 순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뵌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 순간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최소한 준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7번째 순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 순간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다 쓰셨고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순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첫 번째로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바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는 날입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봉투를 뜯었는데 이상 소견이라는 네 글자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71살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작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셨대요. 비용은 거의 안 들었죠. 공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폐의 음영 소견. 정밀 검사 권장. 순간 가슴이 철렁했대요. 혹시 폐암 아닐까? 걱정이 되셔서 바로 큰 병원에 예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어요. 첫 번째 정밀 검사 흉부 CT. 비용이 35만 원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었거든요. CT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PT 검사를 권하셨습니다. PT 검사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0만 원입니다. 이것도 비급여예요. 박 어르신은 고민하셨대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시더랍니다. 결국 PT 검사까지 하셨어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양성 결절이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6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또 CT를 찍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일까요? 첫 번째 CT 35만 원, PT 150만 원, 진료비 10만 원. 합계 195만 원입니다. 무료 건강검진 한 번 받았다가 거의 2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박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암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통장 보니까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6개월마다 검사해야 하니까 1년에 400만 원은 각오해야죠. 두 번째 분은 74살 최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대요. 당뇨 의심, 정밀 검사 필요. 동네 병원에 가셨더니 당화혈색소 검사, 공복혈당 검사, 식후 혈당 검사를 하자고 하시더래요. 이것만 15만 원 나왔습니다. 결과는 당뇨 전 단계.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권하시는 게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 검사입니다. 눈 검사, 신장 검사, 신경 검사, 혈관 검사. 하나씩 하다 보니까 또 50만 원이 나갔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건강검진 결과지 한 장 때문에 65만 원을 썼어요. 그것도 아직 치료도 안 시작했는데 이제 약 먹고 석 달마다 검사하러 다녀야 하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들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분은 78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대장의 용종이 발견됐대요. 대장 내시경 시행하여 조직 검사 필요? 대장 내시경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수면 내시경으로 하면 1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용종을 떼어내야 하니까 용종 절제술을 했어요. 이게 또 별도로 30만 원. 조직 검사 결과 기다리는데 일주일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한 군데 더 이상 소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내시경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내시경입니다. 또 50만 원. 결국 어르신은 대장 때문에 100만 원 가까이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추적 내시경을 받아야 한답니다. 한 번 검진 받았다가 평생 병원 신세 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70대의 현실입니다. 건강검진은 무료거나 저렴해요. 하지만 거기서 뭔가 발견되는 순간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정밀검사, 추가검사, 조직검사, 추적검사. 끝이 없어요. 더 무서운 건 70대가 되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쯤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신장 기능. 뭔가 하나는 걸립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곳도 검사하게 돼요. 당뇨가 있으면 눈도 봐야 하고, 신장도 봐야 하고, 혈관도 봐야 하죠.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도 봐야 하고, 뇌혈관도 봐야 해요. 건강검진 한 번 받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쓰는 건 예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매년 아니 몇 달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무서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돈이 갑자기 새어나가는 순간. 그건 치과에 갔다가 임플란트 권유를 받는 날입니다. 이 하나만 빼고 임플란트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치과에 갔다가 엄청난 금액의 견적서를 받아드는 순간. 그때부터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갑니다. 72살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어금니 하나가 흔들렸어요. 씹을 때마다 아프고 음식이 끼고 불편하셨죠. 결국 치과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말씀하셨대요. 이 이는 이미 많이 상했어요. 빼야 할 것 같은데 임플란트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한 개 하는데 얼마예요? 150만 원입니다. 비싸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가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시더래요. 그런데 할머니, 이 이만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옆 이도 상태가 안 좋거든요. 지금 같이 하시는 게 나중에 더 경제적입니다. 할머니가 다시 엑스레이를 보니까 정말 옆 이도 뿌리가 약해 보이긴 했어요. 그럼 2개 해야 하나요? 네, 가능하면 2개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 이것도 신경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1개 하려고 왔는데 어느새 4개가 됐어요. 150만 원 곱하기 4. 600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물으셨어요. 꼭 다 해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많이 해야 할 수 있어요. 하나씩 빠지면 옆 이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결국 할머니는 2개만 먼저 하기로 하셨어요. 300만 원. 큰 돈이죠. 그런데 6개월 후에 정말 옆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또 치과 가셨고 또 임플란트 했어요. 또 150만 원. 1년 후에는 위쪽 이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임플란트. 2년 동안 총 8개의 임플란트를 하셨대요. 총 비용이 얼마일까요? 1200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1개만 하려고 했는데 도미노처럼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입안에서 1200이 사라졌어요. 이게 다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두 번째 분은 75살 김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아예 아랫니 전체가 흔들렸대요. 치과에 가시니까 2가지 선택지를 주시더래요. 첫 번째는 틀니.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6개 심고 브릿지로 연결하는 방법. 비용이 900만 원. 어르신이 고민하셨어요. 틀니가 훨씬 싸긴 한데 주변에서 다들 틀니는 불편하다고 하시더래요. 밥 먹을 때 빠지고 발음도 어눌해지고 음식 맛도 잘 모르겠다고요. 결국 어르신은 임플란트를 선택하셨습니다. 900만 원. 평생 모은 돈 중에서 10분의 1이 입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위쪽 이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아래를 임플란트로 했으니까 위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치과에서 권유하시더래요. 또 900만 원.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이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말도 못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비싸요. 세 번째 분은 70살 방영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임플란트는 안 하셨어요. 대신 잇몸 치료를 하셨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잇몸이 자꾸 붓고 피가 나서 치과에 갔더니 스케일링부터 하래요. 10만 원. 스케일링 했는데 잇몸 상태가 안 좋다고 잇몸 치료를 하자고 하시더래요. 잇몸 치료가 뭔지 아세요? 잇몸을 절개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한 부위당 30만 원. 할머니는 4부위를 하셔야 했어요. 120만 원. 수술하고 나서 석 달 후에 다시 오라고 하시더래요. 경과를 봐야 한답니다. 갔더니 또 스케일링하고 또 10만 원. 그리고 이 부위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며 또 치료. 또 60만 원. 할머니가 계산해 보니까 잇몸 치료에만 200만 원 넘게 썼더래요. 임플란트는 안 했는데도 돈이 이렇게 나가네요. 입이 돈 먹는 하마예요. 여러분, 70대가 되면 치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50년, 60년 써온 이가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하나 빠지면 옆 이도 흔들리고 잇몸도 약해지고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여러 개 하면 1000만 원도 금방입니다. 틀니를 선택해도 100만 원은 기본이고 잇몸 치료까지 하면 또 수백만 원이 들어가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플란트도 10년, 15년 지나면 다시 해야 할 수 있고 잇몸 치료도 계속 관리해야 해요. 평생 치과 비용이 나가는 거죠. 입안에서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70대에 돈이 새어나가는 건 병원이랑 치과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돈이 갑자기 새어나가는 순간. 그건 집에서 곰팡이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지? 하고 벽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때부터 집이 돈을 먹기 시작합니다. 74살 조영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이 사시는 아파트가 25년 됐대요. 작년 겨울에 안방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작게 몇 군데만 있었어요. 뭐 곰팡이 제거제 사다가 닦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마트에서 10,000원짜리 곰팡이 제거제 사서 닦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또 생기더래요. 더 넓게. 결국 도배를 해야겠다 싶어서 도배 업체를 불렀습니다. 업체 사람이 와서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르신, 이거 그냥 도배만 하면 안 됩니다. 단열이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단열재 시공하고 도배해야 해요. 단열재 시공하고 도배하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깜짝 놀라셨어요. 도배만 하면 50만 원인데 단열재까지 하면 300이에요? 너무 비싸네요. 그랬더니 업체 사람이 말하더래요. 그냥 도배만 하시면 6개월 후에 또 곰팡이 생깁니다. 결국 또 해야 해요. 지금 제대로 하시는 게 나중에 더 경제적이에요. 어르신이 고민하시다가 일단 도배만 하기로 하셨어요. 50만 원 주고 도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6개월 후에 또 곰팡이가 생겼어요. 이번엔 더 심하게. 다시 업체를 불렀더니 이번엔 다른 말을 하시더래요. 어르신, 벽 안을 보니까 결로 현상이 심해요. 보일러 배관도 문제 있어 보이고요. 아예 제대로 하시려면 벽을 다 뜯어야 할 것 같은데요. 벽을 뜯는다고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업체에서 견적을 냈는데 800만 원이었습니다. 단열재, 도배, 장판, 보일러 배관 교체, 전기 배선 점검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어요. 어르신이 기절할 뻔하셨대요. 곰팡이 좀 닦으려고 했는데 800이 나간다고요? 하지만 이미 도배도 2번 했고 계속 곰팡이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었답니다. 결국 800만 원 주고 전면 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공사하는 중에 업체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수도관이 녹슬어서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터질 수 있어요. 수도관 교체에 또 200만 원. 총 1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곰팡이 좀 닦으려고 시작했다가 집 전체를 수리하게 된 거예요.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25년 된 집이 이제 고장 나기 시작하네요. 여기저기 다 손봐야 해요. 집이 돈을 먹어요. 두 번째 분은 76살 강미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 댁은 화장실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조금씩만 스며 나왔어요. 양동이 받아놓으면 되지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위에서 물 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천장에 물이 맺혀요. 깜짝 놀라서 업체를 불렀습니다. 업체에서 보더니 화장실 방수가 다 깨졌어요. 화장실 전체를 새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더래요. 화장실 전체를 한다는 게 뭘까요? 타일 다 뜯고 방수 다시 하고 타일 다시 붙이고 변기랑 세면대도 새 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비용이 500만 원. 할머니가 꼭 다 해야 하나요? 새는 부분만 고칠 순 없나요? 라고 물으셨대요. 업체에서 대답했습니다. 부분 수리는 소용없어요. 어차피 곧 다른 데서 또 셀 겁니다. 지금 제대로 하시는 게 나아요. 할머니는 아랫집에 피해 주는 것도 걱정되고 어쩔 수 없이 500만 원 주고 화장실을 전면 교체하셨어요. 그런데 공사하는 중에 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배수관이 막혀 있더래요. 이것도 뚫어야 한답니다. 또 80만 원. 그리고 보일러도 20년 됐으니까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래요. 또 200만 원. 총 8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조금 샌다고 했는데 결국 집 절반을 뜯었어요. 세 번째 분은 71살 윤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 댁은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대요.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이거 너무 오래됐어요. 고치는 것보다 새 걸로 바꾸는 게 나아요 라고 하더래요. 보일러 교체 비용이 400만 원. 어르신이 고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니까 고쳐봤자 또 고장납니다. 부품도 단종돼서 구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더래요. 어쩔 수 없이 400만 원 주고 보일러를 교체하셨어요. 그런데 보일러 교체하면서 배관을 보니까 배관도 녹슬었더래요. 이것도 교체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 150만 원. 그리고 보일러 새 걸로 하셨으니까 온도 조절기도 최신 걸로 바꾸시면 에너지 절약됩니다 라고 권유하더래요. 또 50만 원. 총 600만 원. 보일러 하나 고치려다가 600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년, 25년 된 집의 현실입니다. 곰팡이, 누수, 보일러, 배관.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집니다. 한 군데 고치려고 하면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권유가 들어와요. 처음엔 5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에서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깁니다 라고 하니까 불안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70대가 되면 이런 수리를 직접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업체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필요한 건지 바가지 쓰는 건지 판단하기 힘들죠. 집은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리고 한번 터지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하지만 집에서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이 나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돈이 갑자기 새어나가는 순간. 그건 손주 교육비 지원 요청을 받는 날입니다. 할아버지, 학원비가 좀 모자라는데? 이 말을 들은 순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72살 김성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손주가 둘 있으세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작년에 아들이 연락을 해왔답니다. 아버지, 애들 학원비가 너무 부담이 돼요. 저희 둘이 벌어도 빠듯해서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어르신은 거절할 수가 없으셨대요. 손주들 교육이 중요한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나. 애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보태주기 시작하셨어요.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아들이 또 연락이 왔답니다. 아버지, 큰애가 고등학교 가는데 학원비가 더 올라갔어요. 150으로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1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죠. 어르신은 고민하셨지만 결국 승낙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작은 애도 영어 학원 하나 더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우리 애만 안 다녀서요. 20만 원만 더 도와주세요. 결국 지금은 한 달에 170만 원씩 나가고 있답니다. 1년이면 2천만 원이 넘어요. 어르신의 연금이 월 300만 원인데 거의 절반이 손주 교육비로 나가는 겁니다.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100만 원만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늘어나네요. 거절하고 싶지만 손주들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아껴 살면 되니까. 두 번째 분은 74살 박정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셋이에요. 아들 둘, 딸 하나에게서 손주가 한 명씩. 문제는 세 자녀 가정 모두 할머니께 교육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먼저 왔어요. 어머니, 애 피아노 학원 보내고 싶은데 한 달에 30만 원만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도와줄게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형만 도와주시면 안 되죠. 저희 애도 태권도 학원 보내고 싶은데 30만 원만 주세요. 할머니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이것도 승낙하셨어요. 그랬더니 딸도 왔어요. 엄마, 오빠들만 받으면 나는요? 저희 애도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 해요. 30만 원만요. 할머니는 셋 다 공평하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이것도 승낙하셨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석 달 후에 큰아들이 또 왔어요. 어머니, 애가 영어도 해야 해요. 40만 원만 더 주세요. 둘째도 왔어요. 수학학원도 보내야 해요. 50만 원 더요. 딸도 왔어요. 발레도 해야 해요. 40만 원만요. 결국 지금은 한 달에 210만 원씩 나가고 있답니다. 1년이면 2,500만 원이 넘어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셋 다 내 자식인데 한 집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공평하게 해줘야죠. 근데 이러다간 내가 가진 돈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세 번째 분은 78살 최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손주가 넷이에요. 그런데 내 가정의 경제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한 집은 형편이 괜찮아서 학원비 지원이 필요 없어요. 한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도와줘야 하고요. 나머지 두 집은 중간 정도예요. 어르신이 고민하셨대요. 형편 어려운 집만 많이 도와주면 다른 집에서 불공평하다고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다 똑같이 주자니 필요 없는 집까지 주는 게 낭비 같고, 결국 어르신은 이렇게 하셨답니다. 형편 어려운 집에 한 달에 100만 원, 중간집 두 곳에 각각 50만 원씩, 형편 좋은 집엔 안 주기로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편 좋은 집 며느리가 섭섭해하더래요. 다른 집은 다 주시면서 왜 저희만 안 주세요? 저희도 자식 키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르신이 난처해지셨어요. 결국 그 집에도 30만 원씩 주기 시작하셨답니다. 한 달에 230만 원. 1년이면 2,760만 원이에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 잘 되라고 도와주는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사랑으로 주는 돈인데 비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70대 조부모의 현실입니다. 손주들 교육비 지원 요청. 거절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손주들인데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죠.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억 단위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이었다가 나중엔 100만 원, 2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한번 주기 시작하면 중간에 끊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부터는 못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이 서운해하고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우리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되는 거죠. 손주 사랑이 경제적 부담이 되는 순간. 이게 70대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손주 교육비보다 더 자주, 더 부담스럽게 나가는 돈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돈이 갑자기 새어나가는 순간. 그건 친구 장례식장에 가는 날입니다.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이 소식이 정말 자주 들려옵니다. 75살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작년 한 해 동안 장례식장을 15번 다녀오셨대요.
친구, 친척, 지인들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들이 돌아가신 거죠. 한 번 갈 때마다 부조금을 얼마씩 하셨을까요? 할머니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면 30만 원, 보통 친구면 20만 원, 그냥 아는 사이면 10만 원.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가까운 친구가 5분, 보통 친구가 8분, 아는 사이가 2분이었대요. 30만 원 곱하기 5는 150만 원, 20만 원 곱하기 8은 160만 원, 10만 원 곱하기 2는 20만 원. 합계 3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늘었대요. 벌써 10월까지 20번을 다녀왔답니다. 계산해 보니까 400만 원이 넘어갔어요. 할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이별이 잦아져요. 한 달에 2~3번은 장례식장 가요. 갈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년이면 몇백씩 나가요. 더 힘든 건 부조금만이 아니래요. 장례식장까지 가는 교통비, 식사비도 만만치 않대요. 가까운 곳은 괜찮은데 먼 곳은 택시 타고 가면 왕복 5만 원, 식사까지 하면 7만 원씩 나간다고요. 부조금은 10만 원인데 다녀오는데 7만 원 들면 실제로는 17만 원 쓰는 거예요. 20번 다녀오면 340만 원이에요. 두 번째 분은 78살 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부조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얼마를 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된답니다. 너무 적게 내면 체면이 안 서고 너무 많이 내면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씩 낼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가까운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어르신은 50만 원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100만 원씩 냈더래요. 어르신이 당황하셨어요. 나만 50이야? 너무 적게 낸 거 아니야? 창피하고 미안해서 다음날 다시 가서 50만 원을 더 드렸답니다. 1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 사이에 의리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다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100만 원을 준비하셨대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은 50만 원씩만 내더래요. 어르신이 당황하셨어요. 나만 100만 원? 너무 많이 낸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낸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손해본 거죠.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조금 액수 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적게 내면 욕먹을 것 같고 많이 내면 손해본 것 같고 매번 스트레스예요. 세 번째 분은 71살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부조금 때문에 인간관계가 끊어진 경험이 있으세요. 5년 전에 친한 친구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형편이 어려워서 5만 원만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섭섭해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10만 원, 20만 원씩 내는데 너만 5만 원? 우리 그렇게 가까웠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더래요. 할머니가 나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 이해해줘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해를 안 하더래요.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할머니가 속상해하셨어요. 친구가 돈 때문에 멀어졌어요. 나도 주고 싶었지만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해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할머니는 부조금을 아끼지 않으세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최소 10만 원은 내신답니다. 친구 잃는 것보다는 돈 쓰는 게 나아요. 여러분, 70대가 되면 장례식장 가는 일이 정말 잦아집니다. 친구들, 지인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심지어 친구 본인이 돌아가시기도 해요. 한 달에 2~3번은 기본이고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에서 100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나가요. 안 가면 되지 않느냐고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가면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나한테 왔을 때는 안 왔잖아라고 얘기 나와요. 부조금은 일종의 사회적 의무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이 의무가 정말 무거워져요. 이별도 슬픈데 거기에 돈까지 나가니까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부조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순간이었어요. 6번째로 돈이 갑자기 새어나가는 순간. 그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는 날입니다. 엄마 나야. 급하게 돈 좀 보내줘야 하는데. 이 전화를 받는 순간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73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3천만 원을 잃으셨어요. 보이스피싱 때문에요.
어느 날 오후 2시쯤 할머니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번호를 보니까 아들 번호와 비슷했어요. 받았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철수야.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2천만 원 좀 보내줄 수 있어?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무슨 일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엄마,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사업 관련해서 급하게 입금해야 해. 안 하면 큰일 나. 빨리 좀 보내줘. 목소리가 아들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니까 엄마, 나 지금 감기 걸려서 그래. 빨리 좀 보내줘라고 하더래요. 할머니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다급하게 말하더래요. 엄마, 내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전화 못 받아. 그냥 믿고 보내줘. 나중에 설명할게. 할머니가 불안했지만 아들이 급하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셨어요.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어요. 송금하고 나서 불안한 마음에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 엄마, 무슨 돈?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하더래요. 그제야 할머니가 사기당한 걸 알았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인출된 후였습니다.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할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아들 같았어요. 그리고 급하다고 하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바보같이 당했어요. 두 번째 분은 76살 정순래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당하셨어요. 어느 날 오전 10시쯤 할머니 집 전화로 전화가 왔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할머니 명의로 대출이 신청됐는데 본인이 하신 거 맞으세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요, 나 대출 안 했어요. 그럼 누군가 할머니 명의를 도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할머니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요. 경찰과 연결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경찰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래요. 할머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할머니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어요.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금융거래정보보호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해요. 할머니가 겁이 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바로 은행 가셔서 전액을 인출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문제 해결되면 돌려드릴까요? 할머니는 겁에 질려서 은행에 가셨어요.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전액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어요. 송금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할머니가 사정을 설명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그거 사기예요. 라고 하더래요. 바로 은행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인출된 후였습니다. 5천만 원. 할머니의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할머니가 며칠 동안 밥도 못 드시고 우셨대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당했을까? 평생 모은 돈인데. 세 번째 분은 74살 홍길동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다행히 사기를 당하기 직전에 막으셨어요. 어느 날 오후 3시쯤 어르신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답니다. 아빠, 휴대폰 고장나서 새 번호로 연락해. 이 번호로 전화 좀 해줘. 어르신이 그 번호로 전화하셨어요. 봤더니 아빠, 나 철호야.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1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어르신이 무슨 일인데? 라고 물으니까 친구가 사고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내일 바로 갚을게. 빨리 좀 보내줘라고 하더래요. 어르신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아들 목소리가 맞나?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직접 가서 줄게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황하더니 아빠, 시간 없어. 그냥 계좌로 보내줘라고 하더래요. 어르신이 아니야, 내가 직접 줄게.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어르신이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 아버지, 제가 그런 전화 안 했어요. 사기예요 라고 하더래요.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만나자고 했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조금만 더 생각 없이 행동했으면 1천만 원 날릴 뻔했어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70대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서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번호가 비슷하게 나오면 진짜인 줄 알아요. 둘째,
자식이나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급하다고 하면 생각할 여유 없이 행동합니다. 셋째, 통장에 목돈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큰 금액을 쉽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기관이나 경찰을 믿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을 사칭하면 쉽게 속습니다. 한 번 당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전화로 돈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직접 만나거나 확인할 때까지 송금하지 마세요. 셋째, 가족들과 사전에 암호를 정해두세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급하다고 하니까, 겁을 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보이스피싱은 70대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순간도 무섭지만 정말 가장 무서운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7번째로 돈이 갑자기 새어나가는 순간. 그건 요양원 상담을 받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이 시작됩니다. 78살 조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남편분이 79세인데 작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경미했습니다.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죠. 할머니가 집에서 돌보셨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증상이 심해지더래요. 길을 잃어버리시고 밤낮을 헷갈리시고 화장실도 실수하시고요. 할머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니까 할머니도 잠을 못 자고요.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답니다. 결국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의 상담원이 말하더래요. 치매 어르신은 일반실이 아니라 치매 전문실에 계셔야 해요.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게 비싸요? 네, 치매 환자는 1:1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기본 금액이고 간식비나 기저귀비는 별도예요. 할머니가 다른 곳도 알아봤어요. 두 번째 곳은 200만 원, 세 번째 곳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저렴한 곳은 시설이 낙후됐고 비싼 곳은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할머니는 한 달에 200만 원 하는 곳으로 정하셨어요. 남편분을 보내고 나니까 할머니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 이제 떨어져 살아야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남편 요양원비 200만 원, 할머니 생활비 1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두 분 연금 합쳐서 350만 원이니까 겨우 50만 원 남습니다. 의료비라도 나오면 적자예요. 이렇게 살다가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돼요. 두 번째 분은 75살 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석 달 입원 치료 받으시고 퇴원하셨는데 왼쪽 몸을 못 쓰시게 됐답니다. 집에서 부인이 돌봐드리려고 했는데 부인도 74시세요. 체력이 안 되더래요. 어르신 몸무게가 70kg인데 부인 혼자 일으키기도 힘들고 화장실 모시기도 힘들고요.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하셨어요. 하루 24시간 간병인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어르신 연금이 250만 원인데 간병인비가 300만 원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겁니다. 부인이 요양원은 어때요? 라고 알아봤더니 중풍 환자는 한 달에 250만 원이래요. 간병인보다는 싸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어르신 부부가 고민 끝에 선택한 건 주간보호센터였어요. 낮 시간 동안만 맡기는 곳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밤에는 부인이 돌보시기로 했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요. 남편이 화장실 가시려고 하면 제가 일어나서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간병인 쓰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부인이 지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1년, 2년, 5년, 10년 갈지 몰라요. 돈도 걱정이지만 내 체력이 버틸 수 있을지가 더 걱정이에요. 세 번째 분은 78살 강명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더래요. 재활병원에 입원하는 비용이 한 달에 350만 원. 석 달 입원했더니 1,050만 원이 나갔습니다.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해서
주 3회씩 다니는데 한 달에 60만 원 나가요. 할머니가 계산해 보니까 재활 관련해서 1년에 1,800만 원 정도 쓴 것 같더래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어요. 수술비보다 재활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나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 수 있어요.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 연금이 220만 원인데 요양원비가 200만 원이면 생활비가 없잖아요.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여러분, 이게 70대 후반, 80대의 현실입니다. 치매, 중풍, 각종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순간, 요양원이나 간병인이 필요해지는 순간,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간병인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재활병원은 350만 원에서 5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에서 6천만 원입니다. 5년이면 억 단위가 넘어가요.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저축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도 몇 년 못 가요. 결국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합니다. 평생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했는데 결국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분만 요양원 가시면 남은 분은 외롭고 힘들어요. 평생 함께 했는데 떨어져 사는 것도 고통이고 경제적 부담도 고통입니다. 요양원 상담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70대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돈도 많이 나가지만 존엄성도 함께 잃는 것 같은 느낌. 그게 가장 아픕니다. 지금까지 70대에 갑자기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7가지 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는 날. 이상 소견 발견되면 정밀 검사, 추가 검사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둘째, 치과에서 임플란트 권유받는 날. 한 개가 여러 개로 입안에서 1,000만 원. 셋째, 집에서 곰팡이를 발견하는 날. 도배에서 시작해서 전면 수리로 1,000만 원. 넷째, 손주 교육비 지원 요청받는 날.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다섯째, 친구 장례식장에 가는 날. 한 번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 1년에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여섯째, 보이스피싱 전화 받는 날. 한 번에 수천만 원, 평생 저축 날아감. 일곱째, 요양원 상담받는 날.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1년에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 7가지를 합치면 얼마일까요? 적게는 1년에 5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 예비자금을 마련하세요.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따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수리비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둘째, 장기요양보험을 확인하세요. 정부 장기요양보험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민간보험은 필요한지 점검해 보세요. 요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손주 교육비를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짐이 되는 것보다 미리 말하는 게 낫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대비 교육을 받으세요. 경찰서나 복지관에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꼭 들으시고 가족들과 긴급 연락 방법을 정해두세요. 다섯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운동,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리 관리하면 나중에 병원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70대는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갑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최소한 당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집은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평생 자식들 위해 사셨어요.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과 존엄입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건강을 해치거나 존엄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80대는 더 심각합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80대가 되면 70대와는 또 다른 지출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70대에 예상치 못하게 큰돈 나간 경험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돈 관리도 잘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에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평생 하고 싶었던 거 해봐야지, 좋은 것 좀 사서 써봐야지, 자식들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만나뵌 한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까요? 74살 박정수 어르신인데요. 은퇴하시고 받은 퇴직금이 8천만 원이었대요. 큰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이 3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르신은 투자용 분양권을 사셨어요. 프리미엄 붙으면 억대 차익이라는 말에 혹해서요. 그런데 입주가 2년이나 연기됐고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2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결국 참다 못해 손절하셨는데 원금의 40%만 건졌습니다. 8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어르신이 울먹이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다른 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한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노후 구매 실수의 무서운 점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만회할 수 있어요. 이래서 벌면 되니까요.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다릅니다. 한번 잃은 돈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노후에 절대로 사면 안 되는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뵌 분들의 뼈아픈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걸 미리 아시면 최소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7번째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분은 이것 때문에 돈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잃으셨어요. 자식들과 연을 끊다시피 하셨죠.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분양권과 투자용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안전한 투자 아니야? 집값은 결국 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투자예요. 하지만 그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71살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르신은 68세 때 분양권 하나를 구매하셨어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이었는데 당시 프리미엄이 3천만 원 정도 붙어 있었답니다. 어르신이 생각하시기를 입주할 때쯤이면 프리미엄이 5천에서 7천 정도는 되겠지. 그럼 4천만 원 차익이네 이렇게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분양권을 6억에 매수하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분양권 살 때는 계약금 10%만 내면 되니까 6천만 원만 냈어요.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중도금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분양권은 담보 가치가 낮아서 대출 한도가 70%밖에 안 됐습니다. 6억의 70%는 4억 2천만 원.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본인이 내야 하는 거예요. 어르신한테 그런 현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다른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도금을 겨우 납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자였습니다. 4억 2천만 원 대출의 이자가 연 5%, 한 달에 210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어르신 연금이 3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10만 원이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입주하면 프리미엄 받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셨대요. 그런데 입주 예정일이 계속 미뤄졌어요. 1년 연기, 또 6개월 연기. 결국 2년 반이나 늦어졌습니다. 2년 반 동안 이자만 얼마나 나갔을까요? 한 달에 210만 원씩 30개월이면 6,300만 원입니다. 거의 계약금만큼 이자로 날아간 거예요.
그 사이에 어르신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70살이 넘으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병원비도 나가고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입주 6개월 전에 급매로 내놓으셨습니다. 프리미엄은커녕 오히려 손해보고 파셨어요. 6억에 샀는데 5억 5천에 팔았습니다. 5천만 원 손해에 이자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총 1억 1천만 원 손실입니다.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돈 날렸어요. 그 돈이면 10년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분은 75살 이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투자용 아파트를 구매하셨어요. 월세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요. 할머니가 사신 아파트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서울보다 싸니까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할머니는 본인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으셨어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본인 자금으로 충당하셨고요. 그리고 월세 50만 원의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월세 50만 원 들어오고 대출 이자 40만 원 나가고 관리비 15만 원 나가고 손에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자산은 늘어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6개월 후에 세입자가 나갔어요. 다시 구하려고 했는데 잘 안 구해졌습니다. 석 달 동안 공실이었어요. 석 달 동안 월세는 안 들어오는데 대출 이자 40만 원, 관리비 15만 원은 계속 나갑니다. 석 달이면 165만 원이에요. 겨우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이번엔 월세를 안 내시더래요. 다음 달에 몰아서 낼게요 하시더니 2달을 밀리셨습니다. 할머니가 독촉하니까 그럼 나가겠다고 하시더래요. 결국 또 세입자를 구해야 했어요. 이번엔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안 그러면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40만 원 받아서 대출 이자 40만 원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관리비 15만 원은 손해예요. 할머니가 1년 반 동안 투자용 아파트를 운영해 보니까 월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답니다. 공실 기간, 연체, 관리비, 수리비 등등 합치니까 오히려 600만 원 적자였어요. 결국 할머니는 팔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지방 소도시 집이 잘 팔리겠어요? 1년을 내놓았는데 안 팔렸습니다. 가격을 1억 3천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래도 안 팔려요. 결국 1억 원에 팔았습니다. 1억 5천에 샀는데 1억에 판 거예요. 5천만 원 손실에 1년 반 동안 적자 6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5,600만 원 손실입니다.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월세 받아서 생활비 보탤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돈만 잃었어요. 70 넘어서 세입자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분은 70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상가 분양권을 구매하셨어요. 상가는 월세가 높으니까 좋다는 말에 혹하셨죠. 상가 분양권 가격이 3억 원. 어르신은 1억 원을 투자하셨어요.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고요. 입주하면 월세가 200만 원은 받을 거다. 대출 이자 빼도 100만 원은 남는다 이렇게 계산하셨어요. 그런데 입주하고 보니 상가 공실률이 60%였습니다. 주변 상권이 죽어 있었거든요. 어르신 상가도 1년 넘게 비어 있었어요. 겨우 임차인을 구했는데 6개월 만에 폐업하셨습니다. 장사가 안 됐대요. 또 공실. 이렇게 3년을 끌다가 결국 2억에 팔았습니다. 1억 손실에 3년간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1억 5천만 원 날렸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분양권, 투자용 부동산 이런 거 절대 노후에 손대지 마세요. 젊을 때도 위험한데 나이 들어서는 더 위험해요. 현금이 최고예요. 여러분, 왜 노후에 분양권이나 투자용 부동산이 위험할까요? 첫째, 현금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병원비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둘째, 대출 이자가 큰 부담입니다.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이자 나가면 노후 생활비가 빠듯해져요. 셋째, 관리가 힘듭니다. 세입자 구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이 70 넘어서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넷째, 팔고 싶을 때 안 팔립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은 수요가 없어서 몇 년씩 안 팔려요. 다섯째, 가격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추세 속에서 지방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유동성 높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젊을 때 하는 거예요. 노후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보다 더 빨리 돈을 날리는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고가 자동차입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마지막으로 좋은 차 한번 타보자. 외제차 한번 타보는 게 꿈이었어.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73 강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르신은 은퇴하시고 평생 꿈이었던 독일 외제차를 구매하셨어요. 중고차였지만 가격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좋은 차 타고 여행도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셨대요. 실제로 처음 3개월은 정말 좋으셨답니다. 차가 조용하고 승차감이 좋고 운전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지비였습니다. 먼저 보험료. 외제차 보험료가 1년에 400만 원이 나왔어요. 국산차 보험료의 3배 정도였죠. 한 달로 치면 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비비. 6개월 만에 정기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소모품 교체 비용이 200만 원 나왔어요.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등등. 국산차면 50만 원이면 되는데 외제차는 부품값이 4배였습니다. 1년 후에는 작은 사고가 났어요. 주차하다가 옆차를 살짝 긁었는데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습니다. 범퍼 교체하고 도색하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국산차면 100만 원이면 될 일인데요. 2년 타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보험료 800만 원, 정비비 400만 원, 수리비 500만 원, 유류비 300만 원. 총 2천만 원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르신이 75살이 되니까 운전이 예전 같지 않더래요.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밤에는 잘 안 보이고 주차도 힘들고요. 결국 2년 만에 차를 팔기로 하셨어요. 6천만 원에 샀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3,500만 원입니다. 2년 만에 2,500만 원 감가상각된 거예요. 총 손실을 계산해 보면 감가상각 2,500만 원 더하기 유지비 2천만 원, 합계 4,500만 원입니다. 2년 동안 4,500만 원을 쓴 거예요. 어르신이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이면 택시 20년은 타고 다닐 수 있었어요. 괜히 좋은 차 산다고 욕심부렸다가 돈만 날렸어요. 두 번째 분은 71살 박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국산 최고급 차를 구매하셨어요. 가격이 7천만 원. 외제차보다는 저렴하고 유지비도 덜 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실제로 유지비는 외제차보다는 덜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차를 거의 안 타시는 거예요.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몇 번 다녀보니까 피곤하더래요. 70 넘어서 장거리 운전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까운 곳만 다니시게 됐어요. 슈퍼마켓 가는 것, 병원 가는 것, 이 정도만 타셨습니다. 한 달에 주행거리가 200km도 안 됐어요. 7천만 원짜리 차를 장보는 용도로만 쓰신 거죠. 1년 후에 어르신이 계산해 보셨답니다. 이 차를 타는데 드는 비용이 1년에 600만 원 정도 되네. 한 달에 50만 원씩. 그런데 나는 한 달에 200km밖에 안 타. 1km당 2,500원씩 쓰는 거네. 택시를 타면 1km당 1,000원 정도니까 어르신은 택시보다 2배 반 비싼 돈을 내고 본인 차를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3년 만에 파셨습니다. 7천만 원에 샀는데 4천만 원에 팔았어요. 3천만 원 손실에 3년간 유지비 1,800만 원 합치면 총 4,800만 원 날렸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차고에 세워둔 채로 감가상각만 되더라고요. 70 넘어서 비싼 차 사는 건 정말 낭비예요. 세 번째 분은 68살 최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SUV 차량을 구매하셨어요. 이제 나이 들면 타고 내리기 편한 게 좋다는 생각으로요. 가격이 5천만 원. 처음에는 만족하셨어요. 시야도 높고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작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어르신이 크게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운전이 무섭다고 하시더래요. 언제 또 사고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차를 거의 안 타시게 됐습니다. 1년 후에는 아예 운전을 포기하셨어요.
면허는 있지만 자신이 없어서 안 타신대요. 결국 차는 집 앞에 세워두고 어르신은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십니다. 차를 팔려고 했는데 1년밖에 안 탔지만 중고차 가격은 3,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5천만 원 주고 산 차가 1년 만에 3,500만 원, 1,500만 원 날렸습니다. 게다가 1년 동안 보험료, 유지비로 600만 원 썼으니까 총 2,100만 원 손실이에요. 실제로 탄 건 6개월인데 말이죠.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운전 능력이 떨어져요. 언제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고 비싼 차 사봤자 몇 년 못 타요. 여러분, 왜 노후에 고가 자동차가 위험할까요? 첫째, 감가상각이 빠릅니다. 특히 고가 차량일수록 중고 가격 하락폭이 커요. 둘째,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 정비비,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셋째, 사용 빈도가 낮습니다. 나이 들면 장거리 운전 힘들어서 차를 잘 안 타게 돼요. 넷째, 운전 능력 저하. 70대가 되면 반응 속도, 시력 등이 떨어져서 운전이 위험해져요. 다섯째, 언제 운전을 그만둘지 모릅니다. 건강 악화되면 갑자기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차가 필요하시면 1,000만 원대 중고 경차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아예 차 없이 택시 타시는 게 경제적이에요. 고가 차량은 돈 낭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다 더 교묘하게 돈을 빼앗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고가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입니다. 건강에 좋다는데 안 살 수가 있나요? 건강이 최고 아니에요? 이런 말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식품 업계의 타깃이 바로 노년층이거든요. 75살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홈쇼핑에서 고급 홍삼 제품을 구매하셨어요. 6개월분 가격이 200만 원. 하루에 10,000원 정도면 건강 지킬 수 있다는 멘트에 혹하셨죠. 주문하고 받아보니까 정기 배송이 자동으로 신청돼 있더래요. 6개월마다 200만 원씩 자동 결제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몰랐던 거죠. 1년 후에 통장 내역을 보니까 홍삼 값으로 4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깜짝 놀라서 해지하려고 했는데 위약금이 60만 원이래요. 결국 60만 원 내고 해지하셨습니다. 그럼 효과는 있었을까요? 할머니 말씀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고 그냥 똑같아요. 1년 동안 460만 원 쓰고 얻은 게 없는 겁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돈으로 병원 검진 받고 신선한 음식 사 먹는 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두 번째 분은 78살 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방문 판매원한테 녹용 제품을 구매하셨어요. 6개월분 가격이 300만 원. 판매원이 집에 와서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어르신 나이에는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이 녹용 드시면 기력 회복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무릎 관절에도 좋아요. 어르신이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관절에 좋다는 말에 혹하셨어요. 300만 원 주고 구매하셨죠. 6개월 동안 드셨는데 무릎은 여전히 아프더래요.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녹용으로는 관절염 안 좋아집니다.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결국 300만 원 날린 거예요. 어르신이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방문 판매원 말만 믿고 샀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돈으로 병원 치료받았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세 번째 분은 70살 강명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안마의자를 구매하셨어요. 가격이 1,000만 원. 매일 안마 받으면 혈액순환도 되고 근육도 풀리고 건강에 좋다는 말에 혹하셨죠. 처음 일주일은 매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는 가끔씩만 쓰시더래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안 쓰시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할머니 말씀이 처음엔 신기하고 좋은데 계속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불편해요. 그리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결국 빨래거리가 됐어요. 1,000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빨래거리가 된 겁니다. 팔려고 중고 사이트에 올렸는데 500만 원에도 안 팔려요. 결국 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1,000만 원 주고 산 게 2달 쓰고 300만 원, 700만 원 날렸어요. 할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안마 받으러 다녔으면 몇 년은 다닐 수 있었어요. 네 번째 분은 74살 조영철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온열 매트를 구매하셨어요. 가격이 500만 원. 암 예방에 좋다,
혈액순환에 좋다, 면역력에 좋다 이런 말에 혹하셨죠.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너무 뜨겁더래요. 1시간 이상 누워있으면 땀이 나고 불편해요. 결국 한 달 쓰고 안 쓰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불이나 반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개봉 후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더래요. 어르신이 그걸 못 보신 거죠. 500만 원 날렸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었는데 다 장사치들 말이었어요. 노인들 건강 불안 이용해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가 건강식품과 의료기기가 위험할까요? 첫째, 효과가 과장돼 있습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효과가 좋지 않아요. 둘째, 가격이 비쌉니다. 실제 원가의 10배, 20배씩 받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정기배송 함정이 있습니다. 자동 결제돼서 모르는 사이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넷째, 환불이나 해지가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비싸거나 아예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째, 실제 치료를 방해합니다. 건강식품만 믿다가 병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병원에서 지키는 겁니다. 정기검진, 적절한 치료, 운동, 좋은 음식. 이게 진짜 건강 지키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건강식품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게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새로운 보험 상품입니다. 노후 보장 확실합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평생 안심 이런 말 들으시면 절대 혹하시면 안 됩니다. 70대에 보험 가입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71살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보험 설계사가 권유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셨어요. 지금 가입하시면 80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말에 혹하셨죠. 조건이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납입하는 거예요.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80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받는 거죠. 어르신이 계산해 보셨어요. 내가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년 동안 1억 2천 받는 거네. 손해는 아니구나. 그래서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년 후에 어르신이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수술비, 입원비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을 쓰려고 하셨죠. 해지 환급금이 얼마였을까요? 3년 동안 3,600만 원을 넣었는데 환급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1,600만 원 손해본 겁니다. 어르신이 억울해하셨어요. 내가 낸 돈인데 왜 절반도 안 돼? 보험사에 항의했더니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손해가 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결국 2천만 원 받아서 병원비로 쓰셨는데 1,600만 원 손해에 병원비도 부족해서 다른 돈까지 써야 했습니다. 어르신이 후회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걸. 보험은 젊을 때 들어야지 나이 들어들면 손해만 봐요. 두 번째 분은 73살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암보험에 가입하셨어요. 만약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요. 보험료가 한 달에 30만 원. 처음 2년은 잘 납입하셨어요. 그런데 2년 후에 할머니가 정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거절했어요. 왜일까요? 할머니가 가입하실 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그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혈압이 암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하셨지만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2년 동안 720만 원을 보험료로 냈는데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암 치료비는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했고요. 할머니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보험 들면 이것저것 제외되는 게 많아요. 받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낭비예요. 세 번째 분은 68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실손보험에 가입하셨어요. 병원비 많이 나오니까 대비해야지 하는 생각으로요. 문제는 보험료였습니다. 70세 이상은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한 달에 25만 원이었어요.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어르신이 1년 동안 병원을 얼마나 다니셨을까요? 감기로 3번, 건강검진 1번. 병원비가 총 30만 원 나왔습니다. 보험료는 300만 원 냈는데 보험금은 30만 원 받은 거예요. 2년째도 비슷했어요. 병원비는 50만 원 나왔는데 보험료는 300만 원 냈습니다. 2년 동안 600만 원 내고 80만 원 받았어요.
520만 원 손해예요. 어르신이 계산해 보시더니 차라리 보험료로 낸 돈을 모아뒀다가 병원비로 쓰는 게 낫겠다 하시고 보험을 해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노후에 새로운 보험 가입이 위험할까요? 첫째, 보험료가 비쌉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둘째, 보장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이것저것 제외 조항이 많아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셋째,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큽니다. 급하게 돈 필요할 때 해지하면 원금도 못 찾아요. 넷째,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기존 질병 있으면 가입도 어렵고 가입해도 보험금 받기 어려워요. 다섯째, 수명을 고려하면 손해입니다. 납입 기간과 수령 기간을 계산하면 대부분 손해예요. 보험은 젊을 때 드는 겁니다. 70대에 새로 들 필요 없어요. 기존 보험 잘 유지하시고 새로 드시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보험보다 더 후회되는 구매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고가 가전제품과 리모델링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걸로 써야지, 집 좀 고쳐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특히 70대에는요. 75살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주방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요리하기 편하게 만들자는 생각으로요. 업체에서 견적 받으니까 3천만 원이었어요. 비싸긴 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쓸 거니까 괜찮다 생각하시고 공사하셨습니다. 최신식 주방으로 바뀌었어요. 인덕션, 식기세척기, 정수기 다 최고급으로 했죠. 할머니가 처음엔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요리를 잘 못하시게 된 거예요. 주방을 거의 안 쓰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아예 요양원에 가시게 됐어요. 집은 비게 됐고 3천만 원 들인 주방은 아무도 안 쓰게 됐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주방 리모델링은 집값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본인 취향대로 다시 하거든요 라고 하더래요. 결국 3천만 원 들인 주방 리모델링은 집값에 1원도 보탬이 안 됐습니다. 순수 낭비였던 거죠. 두 번째 분은 72살 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욕실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나이 들면 욕실이 미끄러워서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만들자는 생각으로요. 업체에서 견적 받으니까 2천만 원이었어요.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 손잡이, 좌식 변기 등등 노인 친화적으로 만드는 비용이었죠. 공사했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게 잘 나왔어요. 어르신이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어르신이 자식 집으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혼자 사시기 힘들어서요. 집은 새를 놓게 됐는데 세입자가 욕실을 다시 공사했어요. 본인 취향에 안 맞는다고요? 2천만 원 들인 욕실이 2년 만에 뜯겨 나간 겁니다. 어르신이 허탈해 하셨어요. 내가 쓰려고 한 건데 2년밖에 못 썼네. 그 돈 아까워요. 세 번째 분은 69살 박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가전제품을 전부 최신형으로 교체하셨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등등. 총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전기세도 절약되고 편리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셨죠. 실제로 전기세는 조금 줄었어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1,5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12만 원 절약하면 원금 회수하는데 125년 걸려요. 게다가 최신 기능들이 너무 복잡해서 어르신이 잘 못 쓰시더래요. 세탁기도 버튼이 너무 많고 텔레비전도 리모컨이 복잡하고 결국 기본 기능만 쓰시게 됐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옛날 제품이 더 간단하고 좋았어요. 최신형으로 바꿨는데 오히려 불편해요. 돈만 낭비했어요. 네 번째 분은 73살 조명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아예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하셨어요. 안방, 작은 방, 거실, 주방, 욕실 다요. 비용이 5천만 원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오래 살 거니까 편하게 만들자 이런 생각이셨죠. 공사 끝나고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할머니가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기로 하셨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리모델링된 집 안 좋아해요.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래요. 결국 5천만 원 들인 리모델링은 집값에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순수 낭비였던 거예요. 여러분, 왜 노후의 고가 가전제품과 리모델링이 위험할까요? 첫째, 사용 기간이 짧습니다. 나이 들면 건강 문제로 집을 못 쓰거나 이사 가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집값 상승에 도움 안 됩니다. 리모델링에도 집값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셋째, 복잡한 기능을 못 씁니다. 최신 가전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넷째, 자녀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려받아도 다시 공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째, 투자 대비 효과가 낮습니다. 몇 천만 원 들여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아요. 노후에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게 최고입니다. 과도한 투자는 낭비예요. 하지만 리모델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구매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시골 땅과 전원주택입니다. 은퇴하면 시골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텃밭 가꾸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이런 로망 정말 위험합니다. 70살 김성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68세 때 강원도에 땅을 구매하셨어요. 1000평에 5천만 원. 여기에 작은 집 짓고 전원 생활하겠다는 꿈이셨죠. 2년 후에 집을 짓기 시작하셨어요. 건축비가 1억 원 들었습니다. 땅값과 합치면 1억 5천만 원 투자한 거예요. 집이 완성됐어요. 정말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어르신 부부가 이사 가셨어요. 처음 석 달은 정말 좋으셨대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새소리 듣고 텃밭도 가꾸고요. 그런데 석 달 후부터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병원이 너무 멀었어요. 가까운 병원이 차로 30분 거리. 큰 병원은 1시간 반 걸렸습니다. 70 넘으면 병원 자주 가야 하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둘째, 마트가 멀었어요. 장 보러 가려면 차로 20분. 간단한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차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셋째, 동네 인간관계가 어려웠어요. 토박이들과 외지인의 괴리감. 어르신 부부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넷째, 겨울 난방비가 폭탄이었어요. 시골 집은 단열이 안 돼서 겨울에 난방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왔습니다. 다섯째, 혼자 있으니까 외로웠어요. 도시에선 친구들 만나고 복지관도 다녔는데 시골은 할 게 없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기로 하셨어요. 전원주택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가격을 낮췄어요. 1억 5천에서 1억으로, 또 8천으로, 6천으로. 그래도 안 팔려요. 결국 3년 만에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건진 거예요. 1억 원 손실입니다. 게다가 3년 동안 관리비, 재산세, 난방비로 1천만 원 더 썼으니까 총 1억 1천만 원 날렸어요. 어르신이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원생활은 로망일 뿐이에요. 실제로 살아보면 너무 불편해요. 특히 나이 들면 더 불편하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분은 75살 이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시골 땅을 구매하셨어요. 경기도 외곽에 2,000평. 가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땅값 오르면 팔고 안 오르면 텃밭으로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이셨죠. 그런데 땅을 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자주 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가봤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난장판이었어요. 관리 업체에 맡기려고 했더니 1년에 3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재산세가 매년 100만 원씩 나왔어요. 관리비 300에 재산세 100만 원, 1년에 40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땅에서 나오는 수입은 제로입니다. 5년 동안 2천만 원 썼어요. 땅값은 전혀 안 올랐고요. 팔려고 내놓았는데 3년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결국 1,500만 원에 팔았어요. 3천만 원에 샀는데 1,500만 원에 판 거예요. 1,500만 원 손실에 5년간 관리비 2천만 원 합치면 총 3,500만 원 날렸습니다. 할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시골 땅은 사기는 쉬워도 팔기는 정말 어려워요. 10년, 20년 안 팔려요. 절대 사지 마세요. 세 번째 분은 71살 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친구랑 같이 땅을 공동 구매하셨어요.
개발된다는 말에 혹해서요. 땅 가격이 1억 원. 어르신이 5천만 원, 친구가 5천만 원 부담하셨습니다. 3년 후에 개발되면 3억에 팔 수 있다는 말을 믿으셨죠. 3년이 지났습니다. 개발은 무산됐어요. 땅값은 그대로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개발 소식 없어요.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81살이 되셨고 땅은 여전히 안 팔립니다. 10년 동안 재산세로 1,000만 원 냈어요. 5천만 원짜리 땅 하나 때문에 10년간 1,000만 원 세금만 낸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계속 돈만 나가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이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개발 이야기는 다 사기예요. 10년, 20년 기다려도 개발 안 돼요. 시골 땅은 족쇄예요. 네 번째 분은 73살 최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제주도에 전원주택을 구매하셨어요. 노후엔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셨죠. 집값이 2억 원.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투자하셨습니다. 이사가서 1년 살았는데 정말 외로웠대요.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멀리 있고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더래요. 게다가 제주도는 바람이 세서 난방비가 엄청 나갔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로 하셨어요.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1년 반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결국 1억 5천에 팔았어요. 2억에 샀는데 1억 5천에 판 거예요. 5천만 원 손실에 1년 반 동안 관리비, 난방비로 1,000만 원 쓴 것까지 합치면 총 6천만 원 날렸습니다. 할머니가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로망과 현실은 달라요. 전원 생활은 젊을 때나 가능해요. 70 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다섯 번째 분은 76살 홍길동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귀농하셨어요. 충남에 땅 5,000평 사시고 집 지으시고 농사 시작하셨습니다. 총 투자 금액이 2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을 다 투자하신 거예요. 농사 지어서 팔면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다 이런 생각이셨죠. 그런데 농사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70 넘어서 육체 노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요. 게다가 농작물이 잘 안 팔렸어요. 팔아도 가격이 너무 싸서 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1년 농사 지어서 번 돈이 100만 원.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제로예요. 2년 만에 포기하셨습니다. 땅과 집을 팔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안 팔렸어요. 결국 1억에 팔았습니다. 2억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 건진 거예요. 1억 5천만 원 손실입니다. 어르신의 평생 저축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귀농, 전원생활 다 환상이에요. 실제로는 정말 힘들어요. 특히 70 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제일 후회되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왜 시골 땅과 전원주택이 위험할까요? 첫째, 유동성이 없습니다. 사기는 쉬워도 팔기는 정말 어려워요. 10년, 20년 안 팔릴 수 있어요. 둘째, 관리가 힘듭니다. 멀리 있는 땅이나 집을 나이 들어서 관리하기 정말 힘들어요. 셋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병원, 마트, 문화시설이 멀어서 불편해요. 넷째, 사회적 고립이 됩니다. 친구도 없고 할 것도 없어서 외로워요. 다섯째,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관리비, 재산세,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전원생활은 로망일 뿐입니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70대에는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었습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7번째로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것. 정확히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것. 그건 바로 자녀 사업 자금과 투자입니다. 내 자식 돕는 건데 당연하지 않아? 성공하면 다 갚겠다는데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자녀한테 큰돈 주는 순간 돈도 잃고 관계도 잃을 수 있어요. 75살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의 아들이 6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1년 안에 다 갚을게요. 어르신이 고민하셨어요. 5천만 원은 큰 돈이지만 아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빌려주셨습니다.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해도 내 자식인데 뭐 이런 생각이셨죠. 아들이 카페를 오픈했어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1년 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다시 연락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조금만 더 투자하면 회생할 수 있어요. 2천만 원만 더 주세요. 어르신이 망설이셨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5천만 원도 못 건진다는 생각에 2천만 원을 더 주셨어요. 총 7천만 원이 된 겁니다. 6개월 후 아들이 또 연락 왔어요. 아버지, 직원 월급 못 줘서 그러는데 1천만 원만 더. 어르신이 이번에도 주셨습니다. 총 8천만 원. 결국 2년 후에 카페는 문을 닫았어요.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 실패했어요. 돈은 못 갚을 것 같아요. 8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어르신의 평생 저축이었어요. 더 비참한 건 아들이 미안해하면서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래요. 어르신이 너무 화가 나셔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6년째 아들과 연락을 안 하고 계십니다. 돈도 잃고 아들도 잃은 거예요. 어르신이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사업 자금 대주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하고 실패하면 아버지가 더 안 도와줘서 실패했다고 해요. 무조건 손해예요. 두 번째 분은 78살 이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사위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사위가 부동산 투자한다고 7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6개월 후에 2억으로 만들어서 갚아드릴게요. 이 말을 믿으셨어요. 6개월 후 사위가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피하고요. 나중에 딸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투자 실패했대. 돈 다 날렸대라고 하더래요. 할머니가 돈 돌려달라고 했더니 사위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드릴게요 라고 하더래요. 그게 5년 전입니다. 아직도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더 큰 문제는 딸과의 관계였어요. 딸이 엄마 편을 안 드는 거예요. 엄마, 남편한테 너무 그러지 마. 우리도 힘들어라고 하더래요. 할머니가 억울해서 내 남편이 내 돈 7천 날렸는데 내가 참아야 해? 라고 하니까 딸이 그럼 엄마가 안 빌려주면 됐잖아 라고 대답하더래요. 그 후로 딸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잘 안 하고요. 할머니가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7천만 원 때문에 딸까지 잃었어요. 사위한테 돈 빌려주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관계만 나빠져요. 세 번째 분은 72살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두 아들이 있으세요. 큰아들한테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 주셨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섭섭해하더래요. 엄마는 형한테만 주고 나는요? 할머니가 너는 사업 안 한다고 했잖아 라고 했더니 그래도 불공평해요 라고 하더래요. 결국 작은 아들한테도 5천만 원 주셨습니다. 총 1억 원.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어요. 큰아들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돈 못 받았어요. 작은 아들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습니다. 2,500만 원만 돌려줬어요. 할머니가 1억 준 돈 중에서 건진 게 2,500만 원입니다. 7,500만 원 날렸어요. 더 큰 문제는 형제 간 관계였어요. 큰아들은 동생은 절반이라도 돌려줬는데 나는 하나도 못 줘서 미안하다며 할머니 앞에 잘 안 나타나고요. 작은 아들은 형은 5천 다 썼는데 왜 나만 갚아야 해라며 불만이에요. 형제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 돈 다 날렸다. 내가 먼저 받아갔잖아. 이런 식으로요. 명절 때 모이면 싸우니까 이제 따로따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돈도 잃고 아들들 사이도 나빠지고 차라리 안 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자식들한테 큰돈 주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번째 분은 68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아들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제 명의로 투자하면 세금 절약돼요 라고 해서요. 어르신이 5천만 원을 아들 명의로 주식에 투자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잘 됐어요. 5천만 원이 7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주식이 폭락했어요. 7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어르신이 깜짝 놀라서 빨리 팔자고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돼요 라고 하더래요. 더 기다렸더니 2천만 원이 됐어요. 어르신이 이제 그만 팔자고 했는데
아들이 지금 팔면 손해예요. 조금만 더요라고 했습니다. 결국 1,000만 원이 됐을 때 팔았어요. 5천만 원이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4천만 원 손실. 어르신이 화가 나서 아들한테 네가 책임져라고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한 거예요 라고 하더래요. 어르신이 내가 언제 그렇게 일을 하고 했냐고 하니까 아들이 주식은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저 탓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부자 관계가 정말 나빠졌어요. 지금도 사이가 안 좋으십니다. 어르신이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명의로 투자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손해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해요. 관계만 나빠져요. 5번째 분은 73살 최명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딸한테 집 장만 자금으로 1억 원을 주셨어요.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꼭 갚아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이 네 엄마. 10년 안에 꼭 갚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갚을 기미가 안 보여요. 할머니가 돈 언제 갚을 거야? 라고 물으니까 딸이 엄마, 지금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 하더래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 갚아요. 할머니가 이제는 돈이 정말 필요해서 갚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더니 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그게 빌려준 거예요. 준 거예요? 빌려준 거면 차용증이라도 써줬어야죠. 이제 와서 갚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기가 막혔어요. 네가 갚겠다고 했잖아. 딸이 그때는 그랬지만 10년이 지났잖아요. 엄마도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결국 못 받았습니다. 1억 원이 그냥 준 돈이 된 거예요. 게다가 딸과의 관계는 정말 나빠졌습니다. 할머니가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자식한테 큰돈 빌려주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준 거로 둔갑해요. 돈도 못 받고 관계만 나빠져요. 6번째 분은 76살 강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3자녀가 있으신데 큰딸한테만 6천만 원을 주셨어요. 집 사는데 보태라고요. 그랬더니 작은딸이랑 아들이 섭섭해했어요. 아버지는 왜 언니한테만 주세요? 우리는요? 어르신이 너희는 집 있잖아라고 했더니 그래도 불공평해요 라고 하더래요. 결국 작은딸한테 6천만 원, 아들한테 6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어르신의 전 재산이었어요. 1년 후에 어르신이 큰 병에 걸리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자녀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3명 다 지금 우리도 힘들어요 라고 하더래요. 어르신이 내가 너희한테 6천씩 줬잖아 라고 하니까 큰딸이 그건 주신 거잖아요. 다시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더래요. 결국 어르신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수술비를 마련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1억 8천 줬는데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도움 못 받은 거예요. 어르신이 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돈 주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줄 때는 고마워하지만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해요. 가장 후회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자녀 사업 자금과 투자가 가장 위험할까요? 첫째, 성공률이 낮습니다. 사업은 10건 중 9건이 실패해요.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패하면 미안해요로 끝이에요. 법적으로 돌려받기도 어려워요. 셋째, 관계가 나빠집니다. 돈 문제로 부모 자식, 형제간 사이가 틀어져요. 넷째, 책임 전가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라고 했냐,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싸워요. 다섯째, 공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한 자녀한테 주면 다른 자녀가 섭섭해해요. 여섯째, 나중에 준 것으로 변합니다. 빌려준 것도 시간 지나면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로 바뀌어요. 일곱째,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 도움 못 받습니다. 다 퍼주고 나면 본인 몫이 없어요. 자녀 사업 자금, 자녀 명의 투자.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절대 사면 안 되는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분양권과 투자용 부동산. 중도금 이자 폭탄, 유동성 부족, 관리 어려움. 둘째, 고가 자동차. 빠른 감가상각, 높은 유지비, 낮은 사용 빈도. 셋째, 고가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과장된 효과, 비싼 가격, 환불 불가. 넷째, 새로운 보험 상품. 비싼 보험료, 제한적 보장, 중도 해지 손실.
다섯째, 고가 가전제품과 리모델링. 짧은 사용 기간, 낮은 투자 효과. 여섯째, 시골 땅과 전원주택. 유동성 제로, 관리 어려움, 사회적 고립. 일곱째, 자녀 사업 자금과 투자. 낮은 성공률, 관계 파탄, 돈 못 받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은 유동성 높게 보관하세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금, 적금, 국채, MMF 같은 안전한 상품이 좋습니다. 둘째, 큰돈 쓸 때는 3개월 기다리세요.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지 3개월 동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셋째, 자녀에게 돈 줄 때는 상한선을 정하세요. 1년에 최대 얼마까지, 평생 최대 얼마까지. 미리 정해두고 그 이상은 절대 안 주세요. 넷째, 투자는 여유자금의 10%만 하세요. 전 재산 투자하지 마시고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세요. 다섯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큰돈 쓸 때는 배우자나 믿을 만한 친구와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미 이런 실수를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빨리 손절하세요. 더 잃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둘째,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안 하는 겁니다. 셋째, 남은 돈이라도 지키세요. 다 잃으면 안 됩니다. 남은 것으로 안전하게 사세요. 넷째,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돈 상황이 어려우니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요. 다섯째,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재무설계사나 변호사 도움으로 최소한의 피해로 정리하세요. 자녀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은 부모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려받을 유산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편하게 쓰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상한 투자나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말려드리세요. 아버지, 그거 사기예요. 어머니, 그건 낭비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부모님이 섭섭해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 돈 지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끝이에요. 그러니 정말 조심하셔야